202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그 주변에서 중국인만 골라 죽이는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아프간 북부 금광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들이 습격을 당했어요. 2025년 12월에는 아프간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공격으로 중국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카불 도심 한복판 중국 식당이 폭발로 날아갔어요. 공격이 있을 때마다 배후 조직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신장에 갇힌 위구르 형제들의 핏값을 받으러 왔다고요. 테러 조직이 특정 국적을 표적으로 이름 걸고 선언하는 경우 그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세요? 왜 하필 중국이었을까요? 단순히 종교적 증오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연속된 공격들이 3조 달러짜리 자원 전쟁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버렸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땅속에는 리튬, 구리, 히토류, 철광석이 묻혀 있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이 추정한 매장 가치만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 원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숫자가? 테러 조직이 중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무장 세력은 언제 태도를 바꿀지 모르고 국제사회는 중국이 이 땅에서 뭘 하려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어요. 4천조 원짜리 황금 광산을 눈앞에 두고 발을 못 들이는 상황.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평화를 사려다 세계 최악의 테러 조직한테 이름 걸고 표적이 된 나라, 중국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적 덫이에요. 그리고 그 불똥이 어떻게 한국 기업 납품 라인까지 튀어오고 있는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중국이 위구르족을 본격적으로 옥죄기 시작한 건 2017년 무렵부터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국 서북쪽 끝에 있는 이 광활한 땅에 중국 정부는 엄청난 수의 수용시설을 짓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이 위성사진을 분석했더니 100개가 넘는 시설이 확인됐습니다. 공식 명칭은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라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간판만 그럴듯하게 달아놓은 인간 창고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탈출한 위구르인들 증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드러났습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이슬람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았다는 이야기들이요. 이름도 종교도 언어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게 교육이냐고요? 수용된 인원이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18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2022년에 이 상황이 국제법상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는 이미 이걸 집단 학살로 규정했어요. 중국은 전면 부인했지만 세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아프가니스탄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신장에서 도망친 위구르인들이 중앙아시아와 아프간 국경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일부는 가족을 살리려고, 일부는 살아남으려고, 또 일부는 복수를 다짐하며 ISK에 합류했습니다. 총을 쥔 위구르 전사들이 아프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적이 중국이라는 것, 탈레반도 이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알면서도 아프간으로 들어갔습니다. 2007년이었어요. 중국 국영기업 AMCC, 중국 야금 가공 집단이 아프간 남부 아이낙구리 광산 개발권을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었어요. 당시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였거든요. 아이낙 광산은 그냥 구리 광산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구리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수천만 톤 수준인데 이걸 전부 캐내면 수십조 원 규모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그림이었겠죠. 전 세계 구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고 아프간은 미국이 관리하고 있었으니 안보는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봤을 겁니다. 서방 기업들은 리스크 때문에 못 들어오는데 중국은 과감하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혼자 먹는 밥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하고 17년이 지난 지금도 구리 한 톤 캐내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 착공을 시도했는데 광산 부지 아래서 고대 불교 유적이 발견됐어요. 발굴 작업하느라 공사가 멈췄고 그 사이 아프간 안보 상황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2014년 미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잦아졌어요. 공사 인력이 죽거나 도망갔고 결국 현장은 사실상 방치 상태가 됩니다. 수천억 원을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단순한 사업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더 큰 재앙의 시작이었거든요. 2021년 8월 탈레반이 카불을 장악했습니다. 미국이 20년 만에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하루아침에 탈레반 손에 넘어갔어요. 전 세계가 경악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사관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이 쏟아부은 돈만 2조 달러, 우리 돈으로 2,600조 원이 넘었어요. 군인 2,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도 탈레반 하나 못 막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강 군사 대국이 괜찮습니다. 물러나는 함께 그 이겨냅시다. 자리를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채워 들어갔습니다.
탈레반이 카불에 들어온 지 사흘도 안 돼서 중국 외교관이 탈레반 대표단과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서방이 등을 돌릴수록 중국에겐 기회라고 본 겁니다. 탈레반도 중국이 필요했어요.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줄 나라가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탈레반은 중국에 달콤한 제안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나 구리 광산을 다시 시작해도 좋다. 석유 개발권도 주겠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하겠다. 2023년 1월이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시 APEIC가 아프간 북부 아무다리아 유역과 석유 개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 25년, 중국이 첫 3년간 투자할 금액만 1억 5천만 달러예요. 아이나 구리 광산도 다시 재개 협상이 시작됐어요.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협력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환대와 미소, 철저하게 계산된 쇼였어요. 탈레반은 ISK를 통제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거든요. 안전 보장이라는 게 사실 빈 봉투였던 셈이에요. 중국이 쏟아붓는 돈은 받아가면서 중국인 사냥에 나선 ISK는 못 본 척했습니다. 중국은 그걸 모른 채, 아니 알면서도 눈 감으며 계속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인권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경제전쟁으로 번집니다. 놀라지 마세요. 신장에서 나오는 면화가 전 세계 면화 공급량의 약 20%입니다. 여러분이 입는 면 티셔츠 5벌 중 1벌이 신장산 면화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전 세계 생산량의 40%가 신장에서 나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특수가스도 이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공급망 깊숙한 곳에 신장이 박혀 있는 겁니다. 손에 들린 스마트폰, 차에 달린 배터리, 집 지붕 위 태양광 패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연결고리가 얼마나 촘촘한지.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전 세계가 눈치채기 시작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발요. 한편 중국은 아프간 하나만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 중국 신장에서 출발해서 파키스탄을 관통하고 아라비아하의 과다르 항구까지 연결하는 어마어마한 인프라 벨트입니다. 전체 투자 규모가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조 원이에요. 파키스탄 입장에선 처음엔 꿈같은 이야기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건 칼을 숨긴 선물이었습니다. 파키스탄이 중국에 빌린 돈이 어느 순간 90조 원에 육박했어요. 이자는 쌓이고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고 정작 파키스탄 경제에 돌아오는 건 빚뿐이었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이걸 부채 함정 외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항구든 공장이든 통째로 가져가는 방식이요. 실제로 스리랑카가 이 함정에 걸려들었어요. 중국 돈 빌려서 항구 지었다가 못 갚자 항구 운영권을 99년째 중국에 넘겨버렸거든요. 파키스탄도 결국 같은 길을 걷습니다. 2023년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거든요. IMF한테 손 벌려서 겨우 숨통을 텄어요. 그 상황에서 중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됐거든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입니다. 파키스탄이 2023년과 2024년에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을 공습했어요. 명목은 테러 조직 소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지역에 반중 성향 무장 세력이 득실거렸거든요. 빚에 묶인 나라가 채권자 나라를 위해 폭탄을 떨어뜨린 겁니다. 부채의 함정이라는 말이 단순한 경제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는 이야기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에 신장에서 도망쳐 나온 위구르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탄압을 피해 아프간으로 넘어왔고 파키스탄의 공습에 쫓기다가 결국 ISK에 총구를 쥐게 된 사람들이요. 이들이 카불 한 식당에 폭탄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과연 이게 단순한 테러일까요? 이건 중국이 스스로 불러들인 보복입니다. 뭐가 나올까? 그 청구서가 지금 카불에서, 파키스탄에서, 그리고 조용히 한국 기업들 공급망 안에서 날아오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심판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이죠. 2022년 미국은 UFLPA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2020년 뉴욕타임스가 신장 수용시설 내부 문서를 폭로했고 2021년엔 위성사진으로 수용시설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미국 의회가 들고 일어났고 초당적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이건 한 목소리였거든요. 신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단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통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고요? 반도체 하나, 태양광 패널 부품 하나, 면화 한 올이라도 신장산이면 미국 땅에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실제로 수천억 원어치 전자제품과 의류가 미세관에 묶였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화 벗기기예요. 이게 왜 이렇게 강력한 제재냐고요? 일반적인 무역 제재는 특정 기업이나 특정 품목을 지정해서 막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UFLPA는 다릅니다. 신장에서 나온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는 의심만 받아도 기업 측에서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해요.
무죄를 기업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 수백 개 협력업체가 줄줄이 연결된 구조거든요.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3차 협력사, 러시아 인형처럼 열면 또 그 안에 협력사가 있고 또 열면 또 나오는 구조거든요.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그 끝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통관 거부를 당해도 처음엔 왜 걸렸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게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UFLPA로 억류된 화물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해요. 금액으로 따지면 조 단위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제일 많이 걸렸고 그 다음이 전자부품, 의류 순이에요.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 서류를 새로 만들고 우회 수출 루트를 찾고 베트남이나 멕시코 공장으로 생산기지를 옮겨보기도 했지만 미국 세관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조립만 하고 베트남산이라고 표기한 제품들이 적발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 구멍까지 막기 시작하면서 신장과 조금이라도 연결된 납품 체계는 통째로 재설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망 하나 바꾸는데 수년이 걸리고 검증 시스템 구축하는 데만 수백억 원이 들거든요. 부품 조달 라인이 흔들리면 납기가 밀리고 납기가 밀리면 위약금이 터지고 위약금이 터지면 계약이 날아가는 연쇄 충격이 시작됩니다. 중국이 신장에서 한 짓의 청구서가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기업들한테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UFLPA는 내정 간섭이고 무역 보호주의 수단이고 중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연합도 신장산 제품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영국도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캐나다, 호주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이 신장 문제를 내부 문제라고 우겨도 전 세계가 이미 외부 문제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신장 면화를 생산하는 농가와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면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신장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장악하려던 중국의 전략이 신장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신장과 연결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 빈자리를 한국, 일본, 대만 기업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소재 기업들, 배터리 소재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열린 셈이에요. 문제는 우리 기업들도 어딘가에 신장이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온 거예요. 이 아이러니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압박인지 글로벌 브랜드들 사례를 보면 바로 보입니다. 나이키가 2021년에 신장산 면화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중국에서 불매운동이 터졌고 나이키 중국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쪽에선 인권 때문에 안 쓰면 불매, 다른 쪽에선 쓰면 제재.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히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예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공급망 조사에서 신장산 부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조용히 공급망을 바꿨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공급망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아프간에서는 공격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ISK는 오히려 더 대담해졌어요. 탈레반이 중국 돈을 받으면 받을수록 위구르 출신 전사들의 분노는 더 커졌거든요. 형제들이 신장에 갇혀 있는데 탈레반이 그 가해자 나라와 손잡고 있다는 배신감이요. 이게 ISK 내부에서 중국 표적 공격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됐습니다. ISK가 어떤 조직인지 잠깐 짚고 넘어가 보죠. 이슬람 국가 호라산, 줄여서 ISK. 이 조직은 탈레반하고 사이가 나쁩니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고 나서 오히려 ISK를 소탕하려고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간 내부에서 탈레반과 ISK는 서로 총질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탈레반이 ISK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ISK는 아프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나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제 조직이거든요. 국경을 넘나들며 움직이니까 탈레반 혼자서는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거기다 ISK에 합류한 위구르 전사들은 잃을 게 없어요. 가족은 신장에 잡혀 있고 돌아갈 나라도 없고 합법적으로 살아갈 방법도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테러 조직에 합류하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복수심과 종교적 신념이 맞물리면서 이들은 조직 내에서도 가장 강경한 전사 집단으로 알려져 있어요. 중국이 신장에서 위구르인을 탄압할수록 이 전사들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뿌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씨앗을 더 많이 뿌리는 꼴이에요. ISK가 중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벌일 때 쓰는 방식도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처음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폭발물 공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 대사관 주변, 중국 기업인들이 묵는 호텔, 중국 사업가들이 드나드는 식당처럼 표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패턴을 파악하고 그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체계적인 표적 공격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공격이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프간 투자를 줄일 이유가 없고 탈레반이 ISK를 통제할 능력도 없고 위구르 탄압이 끝날 기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전부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격만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에요. 중국 입장에선 진짜 딜레마입니다. 아프간 투자를 줄이면 4천조 원짜리 자원을 포기해야 하고 투자를 늘리면 자국민이 더 많이 표적이 되는 구조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피를 보는 스스로 파놓은 도간에 들어앉은 꼴이에요.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돈 없이는 정권 유지가 어렵고 중국 돈 받으면 ISK 공격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게다가 ISK를 소탕하러 나서면 아프간 내부 위구르 커뮤니티의 반발이 터지고 그냥 두면 국제사회에서 테러 지원국 낙인이 찍힐 위험이 있어요. 탈레반은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한 채 그냥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혼란 속에서 투자자들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글로벌 펀드들이 공급망 리스크를 이유로 신장과 연결된 중국 기업 주식을 대거 매도했어요. 이 SG 투자 원칙을 따르는 펀드들은 중국 정부와 연결된 기업 자체를 포트폴리오에서 빼버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SG가 뭐냐고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약자인데 쉽게 말하면 착한 기업에만 투자하겠다는 원칙이에요. 신장 강제 노동 논란이 터진 순간부터 이 원칙을 따르는 펀드들은 신장과 연결된 기업들을 정리 대상으로 올린 겁니다. 블랙록, 뱅가드 같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도 중국 관련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어요. 이 회사들이 굴리는 돈이 합쳐서 수경 원 단위거든요. 그 돈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수백조 원에 달했어요. 신장 이슈 하나가 중국 전체 자본시장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 여파는 아프간에도 그대로 미쳤습니다. 투자하려던 다국적 기업들도 손을 뗐거든요. 테러 위험, 제재 리스크, 탈레반 통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 앞에서 계약서를 찢은 거예요. 결국 지금 아프간 현장에 남아있는 외국 자본은 사실상 중국뿐이에요. 그리고 그 중국도 실제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낙 구리 광산은 여전히 멈춰 있고 석유 개발도 생산량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4천조 원짜리 자원을 눈앞에 두고 17년째 삽 한 번 제대로 못 꽂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손실을 치르면서도 중국이 아프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그게 바로 그 4천조 원이거든요. 돈에 발목이 잡혀서 더 큰 돈을 잃어가고 있는 꼴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늪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중국의 아프간 전략이 딱 이 상태입니다. 아프간 사태는 이제 중국 국내로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민이 해외에서 테러로 사망했는데 아무런 보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레반한테 항의는 할 수 있지만 탈레반이 ISK를 막아주지 못하는 건 이미 증명됐거든요. 그렇다고 아프간에서 군사작전을 벌일 수도 없어요. 미국도 20년 동안 못 잡은 ISK를 중국이 혼자 소탕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결국 중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도 아프간에 돈을 계속 쏟아붓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시진핑 정부 입장에서 자국민 보호를 못하고 있다는 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 국내 여론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 사건들을 가능하면 조용히 묻으려고 합니다. 외신에는 크게 보도됐어도 중국 국내 언론에선 이 사건들이 크게 다뤄지지 않았어요. 정보를 통제해서 국민들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아프간에 나가 있는 중국 기업인들이 실제 위험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된 정보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위험을 알아야 피할 수 있는데 위험 정보를 통제하면 오히려 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중국이 자초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로 수렴됩니다. 중국은 신장에서 위구르족을 탄압했고 그 결과가 아프간 테러로 돌아왔어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에 신장산 원자재를 심어놨더니 미국이 UFLPA라는 칼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덕성 없는 투자가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받는다는 걸 중국이 수조 원의 수업료를 내며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게 뭔지 아세요? 중국 얘기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기업들도 똑같은 위험 앞에 서 있거든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공급망 어딘가에 신장산 광물이 끼어 있는지 확인하라는 압박이 미국 정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코발트, 망간, 이 중 상당량이 신장과 연결된 중국 업체를 통해 흘러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만약 신장산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가 미국에 수출됐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통관이 거부됩니다. 하루아침에 수조 원짜리 계약이 날아갈 수 있는 구조예요.
이미 발 빠른 기업들은 공급망 전수조사를 마치고 신장산 소재를 대체 공급처로 바꾸는 작업을 끝냈습니다. 호주산 리튬, 칠레산 코발트, 아프리카산 망간으로 교체하는 작업이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만 안 하면 더 크게 날리는 게 뻔하거든요. 원자재 거래처 교체는 단순히 거래처 하나 바꾸는 게 아닙니다. 품질 검증, 계약 재협상, 물류 루트 재설계, 인증 절차까지 전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하나의 협력사를 바꾸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에서 3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늦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 일부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전부 들여다보는 공급망 실사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협력업체 수백 곳의 원산지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고 현장 실사까지 나가야 하는 작업이에요. 시간도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래도 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출길이 막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늦게 움직이는 기업들은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에선 수용시설이 돌아가고 있고 아프간에선 ISK가 다음 표적을 찾고 있고 미국 세관에선 신장산 화물을 걸러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다른 민족을 억압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던 제국들은 예외 없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단지 그 청구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날아올지 몰랐을 뿐이에요. 중국의 청구서는 지금 카불 도심 폭발음으로 미국 세관의 통관 거부 통보로 글로벌 펀드의 매도 버튼으로 동시에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슬의 끝에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결국 우리 일상이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